하나, 둘. 네, 안녕하세요. 한국과 세계에 대한 새로운 시각 코리아로그 김 대표. 세계사적인 맥락에서 동아시아사를 연구하는 최 박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코리아로그 2화 네. 녹화하게 됐는데 지난주에 녹화 어떠셨어요? 지난주에 좀 떨어가지고 본의 아니게 제가 이런 몽석 깔아놓으면 잘 떠는 스타일은 아닌데 전혀 떠는 것 같지 않게 떠는 여유 있게 잘 하시던데. 떨어가지고 조금 불만족스러운 점도 없진 않았지만 그래도 아주 재밌게 촬영한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한번 재밌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는 홍콩. 네, 홍콩. 네, 홍콩 가보셨나요? 저는 안 가봤습니다. 안 가보셨죠? 네, 저는 가봤습니다. 네. 그래서 출장 갔다 온 그런 경험도 좀 살리고, 그리고 우리 최 박사님의 어떤 역사적인 권위 있는 해석, 설명 이런 걸 좀 합쳐서 재미있는 방송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너무 가보고 싶은데 네. 그죠? 네. 최근에 화양연화라는 영화를 통해서도 보기도 해서 너무 가보고 싶은데 조만간에 한번 기회가 없었어요. 조만간에 네. 한번 홍콩 네. 한번 가시죠. 같이 가시죠. 네. 그래서 제가 시작하기 전에 홍콩에 대해서 약간 개괄적인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지도를 좀 보면서 설명드리려고 하는데, 홍콩 하면은 이렇게 홍콩섬, 그렇죠. 그리고 그 홍콩섬 바로 위에 있는 구룡반도, 그렇죠. 그리고 구룡반도 위쪽에 있는 뉴 테러토리라고 했고 신계 지역, 그렇죠. 신계 지역에는 이 란타오 섬도 포함이 되더라고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세 개의 그 영역으로 영토로 이루어져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청나라 시대 때는 이게 하나의 그냥 신안현이라고 해가지고 현에 속해 있었던 네. 광동성 남부죠.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대략 면적이 그렇게 크지 않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인천시 정도의 면적인데 인구는 인천시의 2배가 넘더라고요. 네. 730만 명 정도가 거주하고 있는데, 또 인천시나 다른 우리나라 지역에 비해서는 산악지역이 많아갖고 실제로 거주할 수 있는 맞습니다. 주택 용지라든지 상업지구는 굉장히 좁아서 그 좁은 땅에 밀집해서 살다 보니까 이렇게 정말 닭장 같은 아파트들, 고층 아파트들이 네. 빼곡하게 들어서 있는 것이 홍콩의 어떤 전통적인 도시 경관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구체적으로 가보신 분들 네. 많으실 거예요 아마. 네, 관광으로 맞아요. 많이 가시고 코로나 이후에도 많이 가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관광을 가게 되면 보통은 이제 홍콩섬의 북쪽에 있는 이제 센트럴이라든지 셔완 이런 지역에 많이 이제 가보시는 것 같고, 그다음에 구룡반도에서는 침사추의 빅토리아 하버라든지 그 위쪽에 있는 몽콕 야시장. 그래서 주로 이제 홍콩섬이라든지 구룡반도를 중심으로 저희가 이제 관광지가 형성이 되어 있는 걸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계 지역은 좀 홍콩섬이나 구룡반도에 비해서 나중에 이제 조차가 됐는데 좀 영국에.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면 란타오 섬에는 국제공항이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홍콩에 가시게 되면 란타오 섬에 있는 공항으로 이제 착륙해서 거기에서 이제 버스나 택시를 이용해서 관광지 지역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뉴 테러토리는 사실은 굉장히 이런 산악 지역도 많고 농촌 지역이라서 그렇게 개발이 많이 안 되었었는데, 이제 도시가 확장하면서 이쪽 지역에도 대학이라든지 아니면 주택가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형성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뉴 테러토리가 그 선전시, 중국 남부에 있는 선전시에 접해 있는 그 국경의 남쪽 지역까지 뉴 테러토리 혹은 신계라고 그렇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신계 지역이 그러니까 중화인민공화국과 그 접경을 이루고 있는 지역이다 생각하시면 될 거고, 아무래도 이 45년 이후에 냉전을 거치면서 영국이 아마 중화인민공화국과 어떤 그 국가 안보상의 문제 때문에 아마 신계를 일부러 개발 안 한 측면도 있을 거예요. 이 방금 말씀드렸던 그 세 개의 지역이 네. 각각 다른 시기에 영국에 이제 넘겨졌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죠. 그것만 제가 잠깐 설명드리면, 네. 이제 홍콩섬은 1842년도 난징 조약, 아편 전쟁에서 패배하면서 청 제국이 난징 조약을 통해서 홍콩섬을 이제 할양했고, 그렇죠. 그 다음에 2차 아편 전쟁 그렇죠. 패배 후에 1860년도 베이징 조약을 통해서 구룡반도가 이제 할양이 됩니다. 그랬다가 좀 나중에 1898년도에 그 신계 지역이 이건 할양이 아니라 조차죠. 네. 그래서 99년간 이제
한마디로 얘기해서 장기 임대가 되는 그죠, 거죠. 장기 임대죠. 네. 교차가 되는 건데, 그래서 약간씩 시기나 그런 어떤 성격이, 영역의 성격이 조금씩 구별된다라는 거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서, 그러면 이런 파량이라든지 조차가 왜 이루어졌는지, 이거에 대한 역사적인 설명을 잠깐 최 박사님께 부탁드려볼까요? 그럴까요? 홍콩섬이 이제 영국의 식민지였다. 영국에게 난징 조약으로 인해서 할양이 됐다라고 하는 사실은 여러분들이 알고 계실 거예요. 그건 여러분들이 알고 계실 텐데. 그러면 아편 전쟁이 그러면 왜 일어났느냐? 아편 전쟁이 왜 일어나게 됐느냐? 이거는 중국과 영국 사이에서의 무역 분쟁의 결과 일어나게 됐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사실은 이 영국이 사실 18세기 중국과의 청제국과의 무역을 통해서 그 실크나 도자기나 차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수입합니다. 그래서 그 영국 하면은 딱 생각나는 문화가 오후 4시가 되면 한잔 해주잖아요. 애프터눈 티, 홍차. 네. 네. 그 티를 마시는 문화가 이 중국과의 무역을 통해서 그 소개받은 그 차 때문에 만들어졌다고 할 정도로 엄청난 양의 차를 중국으로부터 수입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무역 역조가 생기게 됩니다. 대중무역에서 영국이 엄청나게 큰 적자를 보게 되고, 이 대중무역을 책임지고 있었던 당시에 동인도 회사가 엄청난 무역 적자에 시달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당시 대중무역에서 국제 통화로 사용되었던 은이 엄청나게 많은 양이 중국으로 흘러 들어가게 됩니다. 그때 등장했던 게 바로 킬러 아이템이 바로 아편이었던 네. 거죠. 아편. 인도에서 주로 생산해서 맞습니다. 가공해서 이제 맞습니다. 중국으로 네. 수출했기 때문에 수출해서. 일종의 삼각무역지대가 형성이 됐던 거죠. 삼각무역이라고 하죠. 보통 그러니까 원래는 인도를 빼고 중국과 그러니까 청나라와 영국 사이에서 현무역 1대1 무역이었다고 한다면 여기 인도를 띄워들여서 삼각무역. 그죠? 인도는 면화를 영국에 수출하고, 그래서 영국은 면직물을 만들어서 중국에다 수출하고, 그 다음에 또 인도에서는 영국 동인도 회사의 힘을 빌어서 아편을 생산해서 그 아편을 중국에다 팔고, 그죠? 그렇게 되면서 이 킬러 아이템으로 등장했던 아편이 엄청나게 많은 문제를 일으키게 됩니다. 근데 잠깐 짚고 넘어가자면 영국이 원래 면직물을 중국에 굉장히 많이 판매를 하려고 네. 기대를 했는데 그게 안 팔렸잖아요. 안 팔리죠. 왜 안 팔렸을까요? 이 가성비가 안 나오는 거예요. 가성비가. 영국에서 들어온 비싼 면직물을 사서 쓰느니 그 중국에서 농촌에서 생산된 면화를 가지고 수작업을 통해서 중국의 전통적인 방식을 통해서 짠 면직물과 경쟁이 안 되는 겁니다. 생각보다 영국의 그 면직물이 시장 확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제 영국은 그게 문제가 뭐냐면 이 광동에서 제한된 무역을 하고 있었잖아요. 영국이 완전히 청나라 시장을 개방시켜서 들어간 게 아니고 청나라 같은 경우에는 아편 전쟁 이전까지만 해도 13개의 공행이라고 하는 광주에서 외국인 무역, 서양 무역을 전담하는 13개의 회사들이 있어요. 그 회사들을 통해서만 무역을 했다 이거죠. 근데 영국이 봤을 땐 그런 공행체제라고 하는 것이 이 청나라 시장을 시장의 접근을 막는 그런 무역 장벽이라고 본 거죠. 네네. 그래서 그 공행체제를 타파해야 되겠다. 그리고 그 킬러 아이템이었던 그 아편의 수출을 확대함으로써 무역 역조를 되돌려 놓겠다라고 하는 의도가 있었던 거죠. 대중 무역 적자가 갑자기 아편을 엄청나게 많이 중국에 수출하게 되면서 이제 대중 무역 흑자로 전환을 하게 돼요. 그런데 이제 그 중국 시장에 엄청나게 경제적인 큰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은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로 이제 흘러 들어가게 되냐면 원래는 중국으로 계속 흘러 들어왔었는데 은이 이 국제 결제 통화였던 은이 영국으로 순 유출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중국 국내 마켓에서는 은을 찾아보기가 힘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중국은 당시에 청나라는 지정은제라고 하는 세금 제도로 인해서
은을 사서 정부에 세금을 납부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은이 마켓에서 희귀해져 버리니까 결국은 이 농민들이나 일반 서민들이 은을 사서 세금을 납부해야 되는데 은을 훨씬 더 비싼 값을 주고 사서 세금을 납부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앉아서 손해보는 구조가 된 거죠. 농민들의 삶은 더 농민들의 삶은 더 피폐해지고 우리가 지금 뭐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생각을 하신다면 달러와 원화의 관계? 이런 관계로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달러 가치가 엄청나게 높아진 거예요. 달러로 결제해야 돼요. 달러로 결제해야 되는데 그런 걸로 생각하시면 좀 더 이해가 쉬우실 거예요. 그리고 뭐 경제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이제 심각한 사회 문제가 사회 문제. 이제 발생하는 거죠. 그렇죠. 지금 그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아편굴에서 이렇게 중국인들 뭐 노동자들뿐만 아니라 상류층 귀족들까지 아편에 심하게 중독이 돼서 네. 사회적인 문제가 발생하고 그다음에 뭐 네. 윤리적인 문제도 발생하게 되는 거죠. 뭐 아편 중독자가 아편을 막기 위해서 뭐 자기 아들 딸들을 막 팔아버린다든지, 그죠? 아니면 와이프를 뭐 팔아버린다든지, 자기 몸을 판다든지 뭐 등등등 네. 여러 가지 어떤 그러한 윤리적인 문제까지도 음. 야기하는 그런 심각한 상황에 이르게 되고 보다 못한 청 조정에서는 정식으로 이 아편 문제를 국가적인 어떤 그 중대사로 생각을 해서 이것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게 됩니다. 여기서 청나라 조정에서는 두 가지 의견이 대립해요. 엄금론과 이금론이라고 하는 엄금론 같은 경우에는 글자 그대로 그냥 다 엄격하게 금지시키는 거예요. 때려잡자. 네, 때려잡자. 이금론은 그 일정 정도 아편 무역에 대한 규제는 가하되 이걸 합법화하는 거예요. 합법화해서 세금을 대신에 엄청나게 많이 붙이는 거죠. 아편에다가. 그렇게 해서 거기에 나오는 세금은 정부가 수입으로 하고 경제적인 이득도 얻으면서 규제도 적절한 하고 관리도 컨트롤을 할 하는 수 거죠. 있는. 그러니까 네. 뭐 군대라든지 아니면 관료라든지 이런 어떤 국가의 기관이 되는 사람들이 아편을 하는 것은 굉장히 금하지만 일반 서민들이나 아니면은 뭐 경제적으로 뭐 되는 사람들은 아편을 어느 정도 돈을 내면 아편을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쪽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게 이제 이금론이었던 거죠. 그리고 그게 사실 청나라 조정에서는 그게 다수였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 그게 좀 합리적으로 들리는데 왜 그 엄금론이 우세하게 됐을까요? 당시에 황제였던 도광제가 원래 아편 하시던 분이에요. 하시던 분인데 그래서 그 문제점을 너무 잘 알지. 잘 그리고 알았구나. 이분이 한번 끊었던 경험이 있는 거예요. 내가 끊으면 된다. 네, 해보니까 때려잡자. 되더라. 오케이. 해보니까 되더라.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조정에서 소수파였던 이 엄금론자들이 광서제의 힘을 받아서 엄금론으로 조정의 중론이 엄금론으로 모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유명한 임칙서라고 하는 당시 이제 관료가 흠차 대신은 이제 황제가 임명한 특별 전권 대신이죠. 흠차 대신으로 이제 광저우에 파견이 되죠. 네. 그래서 이 아편 상인들 다 거의 포위해요. 그 당시에 이제 그림들을 보면은 그 흠차 대신이 동원한 그 배들이 그 서양의 서양 안관들을 다 포위를 하고 아편 상자 다 내놓으라고. 처음에 조금 내놓는데 찔끔찔끔 내놓는 거지. 네. 이게 얼마짜리? 네. 그러다가 결국은 이 강경하다는 사실을 알고 그다음에 거기를 포위하고 식료품이나 뭐 이런 것에 그 식료품이 들어가는 것들을 이제 말려 죽이는 거지. 그러면서 결국은 봉쇄작전. 결국은 이제 있는 거 다 내놓게 됩니다. 그래서 네. 압수한 아편이 한 2만여 상자 정도 됐다고 해요. 그걸 이제 뭐 다 태워버렸겠죠. 다 태워가지고 뭐 소독해를 섞어가지고 독성을 다 뺀 다음에 바닷물에 흘려보냈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영국으로서는 굉장히 경제적으로도 손해지만 경제적인 손해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어떤 구실을 찾은 거예요. 사실 이거 안 그래도 지금 이 보이지 않는 무역 장벽 때문에 청나라 시장에 접근할 수 없어서 결국은 우리가 무역 적자를 계속 봐왔었는데 이걸 기회로 한번 본때를 보여줘야 되지 않을까 하는 여론이 당시의 산업 부르주아지들을 중심으로 영국의 산업 부르주아지들을 중심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아까 뭐 말씀하셨던 엄금론 그 논쟁으로 돌아가면 네. 이게 역사에서 만약 뭐 if 이런 게 좀 무의미하긴 한데 그렇죠. 만약
그 다수가 차지했던 이금론 혹은 합법화하자고 했던 음. 그 주장이 더 설득력을 얻고 채택되었다면 그랬다면 영국과의 이런 무력 충돌을 피할 수 있었을까? 라는 한번 역사적인 의문을 제기해보면 어떻게 답하시죠? 저는 그렇게 하더라도 피하기는 어렵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차피 그건 어차피 왜냐면 부실이었으니까. 구실이었을 가능성이 구실이었고, 그 다음에 이 공행만을 통해서 서구와의 무역을 조절하려고 하는 청나라의 입장과 자유무역을 지향하는 영국의 입장이 어느 순간에는 한번 맞붙어서 쇼부를 봐야 되는 순간이 오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그러니까 언젠가는 영국과 청나라가 충돌해야 되는데 그 구실과 지점은 뭐 우연히 어떤 것이든지 가능했던 그런 상황인 거죠. 예. 그래서 결국은 이제 개전을 하게 되고, 뭐 그 개전한 이후에 뭐 아시다시피 그 영국의 그 발전된 군사 기술을 앞세운 영국군이 결국은 이제 연전연승하게 되죠. 네, 연전연승하게 되고 결국은 난징 조약을 통해서 1942년에 난징 조약을 통해서 이제 홍콩 섬을 청나라로부터 할양을 받게 됩니다. 네, 여기서부터가 이제 중국인들과 중국 사회가 이제 인식하는 100년의 국치, 그렇죠. 시작이죠. 수치스러운 역사가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이 100년의 국치 그 어떤 국가적인 치욕 때문에 중국 사회에서는 중국 국가적으로 아직도 마약 사범의 경우에는 이게 나라의 어떤 치욕적인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극형, 사형에 처하는 그렇죠. 예, 그런 그 시스템을 아직도 유지하고 있죠. 그래서 보면 제가 사진을 몇 개 준비하긴 했는데 이게 보면 이제 이렇게 사형을 처할 때 맞습니다. 인민들을 모아놓고 맞습니다. 뭐 강당이라든지 네. 뭐 운동장이라든지 이런 데 사람들을 모아놓고 일종의 공개 심판을 하는 거죠. 맞습니다. 맞습니다. 뭐 공개 처형은 아니지만 네. 여기에서 단죄를 하고 처형장으로 바로 이제 이송을 시키는. 네. 근데 군중들 다 모아놓고 이 사람들은 마약을 취급하거나 판매했기 때문에 이제 사형에 처합니다. 라고 공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어떻게 보면 현대 사회에서는 좀 보기 힘든 그런 네. 좀 어떻게 보면 수치심을 유발을 시키는 그렇죠. 그런 네. 공포심과 수치심을 그렇죠. 유발시키는 이런 굉장히 네. 어떻게 보면 전근대적인. 그렇긴 하죠. 어. 네. 근데 하지만 그런 역사적인 수치심이 얼마나 네. 강했으면 네. 예, 이런 시스템을 아직도 그렇죠. 유지할까라는 생각을 하고 해보게 됩니다. 네. 그래서 홍콩섬은 이제 대중무역을 위한 어떻게 보면 뭐 전진 기지로서의 역할을 충실하게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뭐 중국과 무역을 하는 회사의 뭐 창고라든지 아니면 금융 어떤 서비스를 도와주는 뭐 그런 그 은행 같은 그런 것들이 생기고, 여기서 출발한 은행이 바로 이제 HSBC라고 홍콩 상하이 뱅 코퍼레이션, 그죠? 굉장히 큰 은행이죠. 그 영국과 중국 사이에서의 금융 서비스업을 도와주는 은행으로 출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20세기, 21세기 들어서 엄청나게 거대한 은행으로 성장을 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이제 뭐 그 중국이 이제 혼란기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요 이제 아편 전쟁을 전후해가지고는 사실은 중국에서 지역에서 굉장히 소규모 반란들, 뭐 이런 반란들이 많이 나오게 되고, 그러다가 1850년대 들어가게 되면 중국에서 거대한 반란이 일어납니다. 태평천국의 난이라고 하는 거대한 반란이 일어나게 되고, 이 반란이 중국 광서성에서 시작하거든요. 광서성에서 시작해서 쭉 중국 남부를 휩쓸고 지나가서 남경을 점령하면서 일시적으로 약간 스톱이 됩니다. 네. 그러면서 이 전란을 피해가지고 도망쳐 내려온 난민들이 이 중국 남부 홍콩으로만 또 밀려 들어오게 돼요. 왜냐하면 여기는 이제 영국에 할양된 곳이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네. 그러면 이제 두 번째 그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구룡반도가 어떻게 영국에 할양됐는지. 그죠. 구룡반도는 결국은 이제 제2차 아편 전쟁의 결과 체결된 베이징 조약을 통해서 구룡반도가 할양이 됩니다. 제2차 아편 전쟁은 사실 1842년 난징 조약을 통해 가지고 홍콩 섬도 할양되고, 그 다음에 5개의 개항장이 설치되잖아요. 상해, 영파, 그 다음에 복주, 광저우, 아모이, 샤먼까지 5개의 항구가 개방이 되는데, 그 개항장을 통해서 중국 시장에 접근하려고 했던 영국의 시도가 사실은 벽에 부닥칩니다.
왜냐하면 아까 그 중국 사람들이 짰던 면직물이 훨씬 더 가성비가 좋았다. 그런 말씀 하셨잖아요. 영국이 중국에게 수출하는 그런 면직물 혹은 모직물 이런 것들이 사실 그런 가성비가 떨어져요. 그러면서 그 소비가 안 돼요. 중국 사람들이 안 사. 네. 그 다음에 무슨 뭐 시계 같은 거, 뭐 탁상 시계니 뭐 이런 럭셔리한 그런 뭐 도자기 뭐 이런 거. 쭉 영국에서 만든 거. 영국에서 생산물이 중국 시장에서 잘 안 먹혀요. 그런데 영국은 어떻게 반응했느냐? 아, 이거는 뭐다? 여전히 중국 시장이 제한된 접근만을 허락하고 있기 때문에 무역이 안 된다라고 해서 결국은 에르고 사건이라고 하는 사건을 빌미로 중국에게 시장 개방을 더 확대를 요구하는 그러한 전쟁을 일으키게 되죠. 뭐 개항장뿐만 아니라 좀 더 양쯔강 상류에 있는 내륙 지역까지 진출할 수 있게 해달라 그런 요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영국하고 프랑스 연합군이 결국은 연합군을 결성을 해서 이제 천진을 통해서 국경을 점령하게 됩니다. 이 2차 아편 전쟁의 결과 체결된 베이징 조약에 의해서 이 지금의 구룡반도 지역이 다시 영국에게 할양이 됩니다. 네. 그때 이제, 베이징으로 쳐들어가서 위협을 할 때, 또 영국, 프랑스군이 그 원명원, 네, 원명원을 그렇죠. 파괴시키는. 네. 그래서 약간 위협을 하는 거죠. 그렇죠. 정말. 여기를 이제 영국 연합군이 들어와서 불태우려고 파괴하려고 보니까 너무 잘 지어놓은 거지. 자기네들 베르사유 궁전에 이런 거 보고 뺨치게 잘 지어놓은 거예요. 그죠? 그리고 나서 여기를 약탈하고 불태우고 그래서 완전히 폐허로 만들어버립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 중국 근대의 치욕의 상징과 같은 그런 곳이 바로 이 원명원인 거죠. 네. 그래서 재밌는 게 제가 북경에 있을 때 생각해보면 이 원명원이 그렇게 막 알려진 관광지가 아니더라고요. 네. 치욕적이기 때문에 그렇죠. 존재는 하지만 네. 특히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여기 방문하면 좋다 뭐 이런 식으로 알려지지 않아가지고 네. 약간 수소문해가지고 그렇죠. 수소문 어떻게 갈 수 있나 네, 찾아서 네. 갔더니 그 파괴된 것들을 복원하지 않고 네, 그 파괴된 그대로 네. 역사적인 교훈을 위해서 네. 남겨놨고 그렇게 관광객들이 또 많이 가진 않더라고요. 네. 거기가 지금은 다 개발이 돼서 현대식으로 개발이 돼가지고 뭐 복원하거나 그러긴 어렵고 그 서양류의 일부가 지금 남아있어요. 네. 서양식 건물들 많이 세워놨던 그 정원의 일부가 파괴된 채로 남아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이제 한 지역인 신계 뉴 테라토리인데 네. 여기는 이제 한참 후인 1898년에 99년간의 조차 임대로 영국에게 넘겨지게 됩니다. 그렇죠. 1898년이 그 중국에게 청나라에 있어서는 굉장히 또 중요한 해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청나라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칭다오 일대, 산동반도 남쪽에 그 지금의 칭다오시죠. 이 교주만 일대를 독일에게 조차를 해주게 돼요. 독일에게 이제. 그게 이제 청일 전쟁에서 네. 일본이 승리하면서 요동반도와 대만을 이제 일본이 요구해서 받아내잖아요. 그렇죠. 그랬다가 이제 독일, 러시아, 프랑스 3국 간섭이라고 우리가 세계사 시간에 배웠는데 그렇죠. 그 세 개 국가가 개입을 해서 네. 특히 요동반도는 일본에게 넘길 수 없다. 그래서 뺏어오죠. 그렇죠. 그래서 요동반도의 일부를 러시아에게 이제 주차하고 그렇죠. 칭다오 산동반도의 칭다오는 독일에게 주차해주고 네. 그것도 이제 99년간 주차를 했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영국도 신계를 빌릴 때 같은 같은 조건으로 99년을 주차한 것 같은데 그러면 왜 99년이었을까? 그렇죠. 좀 약간 너무 랜덤하잖아요. 그렇죠. 뭐 100년도 아니고. 그래서 제가 찾아봤더니 이 99라는 숫자가 서양 관습법에서는 토지 임대 계약을 맺을 때 최대로 맥시멈으로 맺을 수 있는 게 99년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게 네. 왜냐면 이제 한 사람의 뭐 기대 수명이 최대한 그 당시에는 해봤자 뭐 99년 뭐 정도 됐기 때문에 그 정도의 맥시멈을 가지고 했던 관습법이 있어서 이런 국가 간의 토지 임대도 99년으로 했다. 뭐 이런 설명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네. 근데 당시에 관점에서 보면 99년도면 그 당시에 그 조약을 맺었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 99년 지나면 자기가 살아있을 일도 없고 자기 아들도 살아있을 가능성도 없고 그러니까
거의 뭐 반영구적인 그렇죠. 뭐 상상할 수 없는 미래 뭐 네. 이 정도의 개념으로 네. 계약을 했던 것 같은데 네. 저희가 이제 20세기 1997년도가 되니까 딱 그 문제가 이제 도래가 나타나는. 계약 만료가 네. 도래가 되면서 문제가 발생한 거죠. 근데 이제 뭐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홍콩 같은 경우하고 신기하고는 그러니까 좀 약간 다른 거죠. 네, 그러니까 뭐 신기에만 반환하면 되는데 그렇죠. 그게 어렵게 되는 그렇죠. 상황이. 왜냐면 구룡반도하고 홍콩 같은 경우에는 완전한 할양이에요. 네. 영원한 할양. 네. 네. 나중에 홍콩 반환 관련해서 이제 영국과 중국 간의 협상 설명할 때 한번 좀 설명하겠습니다.